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아들의 효심이 하느님을 감동시키다. 이종이는 전의 사람입니다. 그가 9살 때 온 가족이 병에 걸려 부모와 종들이 일시에 병들어 누웠는데 혼자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광국이 오래전부터 아파 열이 내려가지 않고 이틀 동안이나 기가 막히고 온몸에 냉기가 퍼져갔지만 살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허둥대다가 병든 여종을 일어나게 하여 미음을 끓이게 했습니다. 그걸 마시고서 칼로 네 손가락을 잘라서 사발 속에 피를 받으니 피가 사발에 가득 고였습니다. 젓가락으로 부친의 입을 열고는 피를 잘 저어 입에 부었습니다. 부친이 피를 반 그릇쯤 마시자 벌써 숨이 돌아 콧구멍으로 미미하게 남아 새어나왔습니다. 종이가 놀라 기뻐하며 한 그릇을 다 마시게 하니 아버지가 마침내 소생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아버지가 다시 전처럼 숨이 막히니 종이가 울부짖으며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방석 위에 대고 여러 손가락을 마구 자르니 피가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병든 여종이 그걸 보고 놀라 울부짖으며 종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종이가 그녀를 뿌리쳐 밖으로 내보내고 집안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죽에다 피를 타서 한 그릇을 드리려 했습니다. 막 죽을 드리려 하는데 공중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종이야, 너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저승에서 내 아버지를 살려줄 것을 허락했다. 이제 비통해하지 말고 마음을 놓거라. 집 안팎에 병들어 누워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두 장단생원의 목소리다 했습니다. 장단생원은 오래전에 죽은 종이의 외조부 윤겸이었습니다. 종이의 아버지는 살아났고 열도 내려갔습니다. 날마다 점점 좋아져 마침내 완쾌되었습니다. 그 어머니 역시 연이어 치료되었습니다. 종이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본읍에 그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원이 매우 기특하게 여겨 그 효행을 가명에 보고했습니다. 관찰사 이성룡이 부역을 면제해주고 조정에 아뢰어 마을에 정려문이 세워졌습니다. 10년간 주역을 읽은 이생. 이 아무의 집은 남산 아래 있었습니다. 이생은 가난해도 평안히 지내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 10년 동안 주역을 읽으려 하오. 당신 나에게 채소와 굳은 쌀을 대줄 수 있겠어. 아내가 그러겠다 했습니다. 이생은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단단히 봉쇄했습니다. 구멍 같은 창은 밥사발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였는데 그곳으로 아침 저녁으로 밥을 넣어 달라 했습니다. 그로부터 그치지 않고 주역을 읽었으니 밤낮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째 되던 날 창문 틈으로 살펴보니 머리가 반짝이는 스님이 창밖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나가보니 자기 아내였습니다. 이생이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먹지 못한 지가 닷새째랍니다. 7년 동안 음식을 마련하느라 터럭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힘이 다해가고 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이생이 탄식하며 문을 나섰습니다. 곧바로 국부 홍동주의 집으로 찾아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평소 안면은 없소이다. 하지만 쓸 곳이 생겼으니 나에게 3만 금을 빌려주겠소. 홍동지가 한참 살펴보다가 허락하며 말했습니다. 100여 짐이나 되는 물건을 어디에다 두려 하오? 오늘 안에 우리 집으로 실어다 주시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뒤 짐을 실은 술에 말들이 도착하더니 어둡기 전에 짐이 모두 옮겨졌습니다. 이생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돈이 생겼으니 내 다시 주역을 읽으며 10년 기한을 채우려 하오. 당신 이 돈을 불려 아침 저녁을 이어갈 수 있겠소.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이리하여 이생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전처럼 글을 읽었습니다. 이생의 아내는 값이 쌀 때 물건을 사서 비쌀 때 팔았습니다. 또 가산을 다스리니 3년 사이에 돈은 수만 금이 되었습니다. 주역 읽기를 끝낸 이생이 책을 덮고 나와서
그 돈을 싣고 홍동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돈을 모두 주니 홍동지가 말했습니다. 내 돈은 3만을 넘지 않았으니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소이다. 내가 당신의 돈으로 이익을 늘려 여기에 이르렀어. 그러니 이것은 당신의 돈이오. 나라고 어찌 취할 수 있겠소. 홍동지가 고사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빌려드린 것이지 빚으로 드린 게 아니오. 그러니 어찌 이자를 말하겠소. 3만냥 본전만 받겠소이다. 이생은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돈을 도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집을 거두어 관동 땅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터를 드넓게 개척해 큰 집을 새로 짓고 자그마한 마을 집들도 널리 지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 들어와 살게 하니 어느덧 하나의 큰 촌락을 이루었습니다. 잡초를 베어내고 황무지를 개간하니 모든 곳이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해마다 곡식 수천 석을 거두었으니 의식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백성들이 어육처럼 난도질당할 때도 이생의 촌락만은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산속 무릉도원이었다 합니다. 시골로 물러난 정광성, 양파공 정태화의 선친 지돈령 공이 늙어 수원 쌍부촌으로 물러났습니다. 양파공은 그 장자로서 영의정으로 국가 안위를 수십 년간 책임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장자 참의공 제대와 번갈아가며 돌령공을 보살폈습니다. 양파공은 성품이 검소하니 덥던 목면 이불은 오래되어 심하게 낡았습니다. 항상 참의공에게 말했습니다. 내 죽고 나서 시체에 새로 지은 옷을 입히고 이불로 싸맬 때는 반드시 이 이불을 써라. 깔고 앉은 요가 해지자 한쪽으로 옮겨 앉으며 여종으로 하여금 깊도록 했습니다. 돌령공은 자제들을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둘째 아들인 좌의정 치화가 관서 관찰사가 되어 가는 김에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가을 수확기였는데 공이 말했습니다. 내 형은 아들이 있어 아들이 대신 갔다. 하지만 너는 아들이 없으니 마땅히 손수 가서 수확을 감독하거라. 의정공 치화는 감히 마다하지 못하고 논두렁 위에 일산을 펴고 종일토록 앉아서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아름다운 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돌령공은 복록이 모두 완전했으니 장자는 영의정이 되고 차자는 경기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때 삼남인 참판 만화가 급제했는데 양파공이 새로 급제한 아우를 거느리고 수원으로 가서 부친을 뵙게 되었습니다. 영의정이 나가면 그곳 관찰사가 배행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조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의정이 부모님 뵙는 일로 수원 지방에 나가니 경기감사정 아무도 영의정을 배행하는 일 때문에 나감. 경사로운 일로 형제 3명이 일시의 머리에 꽃을 꽂았습니다. 우리나라 풍속에 매번 과거에 경사가 있을 때는 비록 관직이 높은 자라도 과거에 먼저 급제한 선배가 이름을 불러서 진퇴를 하게 했습니다. 이때 돌령공은 비록 슬아 자식의 경사이긴 했지만 엄연히 움직이지 않았고 타인도 감히 영의정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일가 중에 영리한 첩이 있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비록 영의정이라 할지라도 어찌 감히 진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불러주는 분이 없으니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높은 소리로 영의정 신은네요 하고 부르니 그제야 양파공이 머리를 조아리고 총총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영광의 번성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 후 근 100년간 재상을 대물림했고 자손이 번창했으며 높은 벼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두가 돌령공 집안의 가법이 삼가 두터웠기 때문이며 근검함을 대대로 지킨 결과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김승상, 숙종 때 재상이었던 김호왕은 나이 48이 될 때까지 벼슬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도가 몰락하니 황폐한 집은 달팽이 같았고 생계를 꾸려가는 것은 거미줄 같았습니다. 아침 저녁 끼니를 잊지 못했고 옷과 벗어는 온전한 게 없었습니다. 딸이 5이나 있었는데 혼기가 차서도 하나도 시집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마침 한선비의 아들과 그의 딸 사이에 혼담이 오갔고
거의 성사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자기 한 몸밖에 가진 것이 없고 친척도 없으니 어디 사정을 호소해 볼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혼수를 보내고 단장을 시키겠는가. 깊은 밤마다 탄식하고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하다시피 하며 몇십 일을 보냈습니다. 그때 문득 무관인 먼 친척 하나가 단천 태수로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학렬이 조금 높으니 가서 돈푼이나 얻어오면 일이 조금 풀릴 것 같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임을 잘 알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겨우 돈을 빌려서 노자로 삼았습니다. 느린 망아지 한 마리를 빌리고 종을 합세워 천리길을 한 데서 먹고 자면서 가니 단천읍에 이르렀습니다. 관문에서 태수 뵙기를 청했으나 문지기에게 쫓겨났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금하라는 관청의 명령이 이미 내려왔기에 감히 드릴 수 없다 했습니다. 김호왕이 여러 번 꾸짖었지만 끝까지 받아주지 않고 아예 상대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객점으로 돌아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김호왕은 분계에 돌아가려고도 했지만 이미 쏜 화살을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밤에는 객점에서 자고 해가 뜨면 관문으로 가서 들여보내주기를 청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틈을 얻지 못했습니다. 노자도 다 떨어졌습니다. 객점 주인에게 돈을 많이 구워서 주인은 김호왕이 타고 온 말을 전당으로 잡았습니다. 고민이 되어 머리가 다 아팠지만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주인이 그 사정을 알고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내일 원님께서 사창에 나가 조미를 점검하는데 객점 앞을 지나시게 되어 있죠. 길가에서 기다리다가 얼굴을 한번 뵙는 게 어떨까요? 김호왕이 그러겠다 하고는 다음 날 아침 그 말대로 했습니다. 과연 태수가 탄 남여가 나타났고 나졸들이 벽제를 했습니다. 김호왕이 재빨리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여기 묶여 있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태수가 머리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연고인가? 김호왕이 그 이유를 다 말했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수가 말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이라 너와 이야기할 겨를이 없다. 일단 기다려보거라. 그러고는 종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동각으로 모시고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김호왕은 즉시 종을 따라 공당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기가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녁이 되니 태수가 돌아와 좌정했습니다. 김호왕이 말했습니다. 제가 종일 먹지를 못해 정신이 없습니다. 욕이나 하게 밥이나 좀 주십시오. 술과 안주를 가져와라. 잠시 뒤 술을 맡은 관비가 주둥이 깨진 작은 술병을 올리고 미역 한 조각을 술안주로 가져왔습니다. 하루 종일 굶은지라 반드시 좋은 술과 살진 고기를 내올 것이고 그러면 한번 크게 씹어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에 김호왕은 이 모양을 보고 화가 치솟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상을 발로 차서 땅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태수를 향해 외쳤습니다. 사람 대접 이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태수 역시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학렬인데 내가 준 음식에 어찌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즉시 관노비를 불러 문 밖으로 쫓아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전을 불러 말했습니다. 고을의 명을 내려 만일 낯선 사람을 재워주는 자가 있으면 가혹한 벌을 받을 거라고 전하라. 김호왕이 분을 머금고 객점으로 돌아오니 객점 주인도 문을 닫아 걸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말조차 저당 잡혔으니 하는 수 없이 종과 함께 다른 객점으로 가보았으나 전에 객점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무릇 100여 군데가 모두 그랬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고 비는 퍼부었습니다. 마침내 음리에서도 궁벽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숲을 사이에서 잠시 쉬어가려는데 그 옆에 옹기를 만들기 위해 흙을 파낸 곳에 지은 집이 하나 있고 돗자리로 만든 문이 있었습니다. 가죽신 만드는 장인의 집이었습니다. 김호왕이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길은 먼데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 재워주시구려. 장인은 김호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토굴이 일반 백성의 살림집과 달라 호령이 미치지 못한 듯 싶었습니다. 김호왕이 한동안 앉아 있었는데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경에 가까워지니 구름이 걷히고 달이 나타났습니다. 달빛이 돗자리 문 사이로 들어오니 털끝까지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김호왕은 배가 많이 고프고 심신이 뒤숭숭해졌습니다. 새삼 분하고 한스러워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점점 다가오더니 돗자리 문 밖에 이르러 멈췄습니다. 그가 목을 빼고 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빼어나고 또렷한 미목이 눈부셨습니다. 여자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댁에 서울 손님이 계신가요? 김호왕은 태수가 보낸 사람일 것 같아 장인을 불러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어찌 저를 속이려 하시나요? 하며 문을 밀치고 곧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가 까닭을 물으니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첩은 읍중에서 술을 관장하는 기생입니다. 태수께서는 언제나 손님에게 보리술과 미역만 마시고 먹게 하십니다. 첩은 태수께서 그처럼 인색하게 굴고 사람을 없이 여기는 게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두 기꺼이 받아먹고 마시니 소첩은 그들이 천한장부라 웅대한 기상이 없다고 생각해왔죠. 오늘 상공께서는 비록 배고프고 목마른 지경이지만 능히 일어나서 그걸 차버렸으니 가히 그 비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상이라면 어찌 부귀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김호왕은 거듭 살해했습니다. 한 여종이 칠압을 가져오니 기생은 그것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밥과 국, 고기와 간장이 모두 정결했습니다. 그는 수저를 들고 눈 깜빡할 사이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모두 먹을 만했습니다. 그가 뼛속 깊이 감격에 사무쳐 거듭 칭찬했습니다. 기생이 말했습니다. 이미 모시고 말씀 나누는 걸 허락하셨으니 누추한 제 집에 가셔서 곡진한 정을 함께하길 원합니다. 김호왕이 그 말에 따랐습니다. 기생의 집은 푸른 창 붉은 문에 벽은 산초 열매를 섞어 발랐고 담장은 하얀 칠을 했으며 당률로 주련을 붙였습니다. 골동품들도 즐비했습니다. 청동화로의 향을 피우니 향기가 가득 퍼지고 등불과 촛불이 휘황하니 수놓은 문양이 찬란했습니다. 기생은 화려한 방석 위에 그를 앉게 하고는 정을 보이고 본심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물었습니다. 천리 박사람에게 오신 건 무슨 일 때문이십니까? 김호왕이 그 사정을 다 말해주니 기생이 눈썹과 이미를 찡그리며 잠옷 불쌍히 여기는 표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기생은 그를 이끌어 동침했습니다. 운우지정의 흔적이 잠자리에 낭자했습니다. 동틀 무렵 기생이 먼저 일어나 상자에서 번질번질한 옷 한 벌을 꺼내주니 김호왕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옷은 그의 몸에 꼭 맞았습니다. 그는 연연해하는 듯 쉽게 떠나지 못하고 거의 몇 달을 머물렀습니다. 기생이 물었습니다. 상공은 여기 오래 머물려 하십니까? 처자가 굶주리고 종들도 야위어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느라 눈이 빠질 지경인 걸 모르는 반이네. 하지만 내게도 오래된 생각이 있네. 빈손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는데 행랑에 돈 한 푼 없으니 어찌 천리 밖으로 몸을 끌고 가겠나. 그만 돌아가려 해도 그러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이 내가 머뭇머뭇하며 시간만 보내는 이유라네. 대장부란 마땅히 당세에 힘을 써야지. 어찌 바깥 형편에 얽매여 세월만 보내겠습니까? 고인도 뽕나무 아래에서 모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첩이 비록 여자이지만 어찌 지식이 없겠습니까? 노잣돈은 첩이 이미 마련해 두었답니다. 기대한 것보다 돈이 훨씬 많으니 김호왕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 두 필이 밖에서 울었습니다. 김호왕이 물으니 기생이 말했습니다. 공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그가 감히 바랄 수 없는 것이었다며 고맙다 했습니다. 기생이 말했습니다. 한 마리는 공께서 타시고 다른 한 마리에는 제가 선물로 드리는 옷가지를 실어 가세요. 그러고는 화롱 두 짝에 고운 배와 담비 가죽, 가발, 은화 등을 담아 싣고 빨리 출발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김호왕이 눈물을 뿌리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 의리에 감복하고 그 정에 이끌려 도중에 북쪽을 향해 연연해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가져온 물건으로 혼수를 마련해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에 가을 과거에 김호왕도 장원급제하여 옥당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숙종께서 급히 숙직하는 유신들을 불렀습니다. 김호왕도 명을 받고 들어가 임금을 배웠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지금 북도에 가뭄과 홍수가 연이어 발생해 흉년이 계속되고 있도다. 게다가 먼 지방에는 조정의 명령이 행해지지 않고 수령도 탐욕스러워 백성들의 살을 벗기고 뼈를 부수고 있다. 내가 짐의 명을 받아서 암행어사로 읍내에 들어가 잘잘못을 가려라. 짐의 명을 어기지 말라. 김호왕이 황공해하며 명을 받들고 즉시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미행으로 북관으로 들어가 총가에서 걸식하며 백성들의 생활을 살폈습니다. 하루는 날이 저물 무렵 단천에 이르렀습니다. 기생의 옛 은혜를 생각하고 감회에 젖었으나 먼저 그 집으로 가서 짐짓 그 마음을 살펴보려 했습니다. 문 앞에 당도에서 기생을 불렀습니다. 밥 한 술만 주시오. 밥이 없으면 돈이라도 한 푼 주시오. 이러기를 몇 번 하니 기생이 창 너머로 듣고 놀라서 기뻐하며 머리채도 다듬지 않은 채 후다닥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미처 신도 못 신고 김호왕을 맞이해 들어오게 하고는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셨어요? 김호왕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을 하자면 끝이 없네. 그때 작별하고 가다가 중도의 도적을 만나서 노자와 말 등을 다 빼앗겼다네. 처자를 볼 면목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배회하며 걸식으로 연명하니 의지할 데가 없었지. 넓고 넓은 이 세상에 그래도 의지할 만한 데로는 당신만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다시 왔지. 하지만 마음이 흔들려 감히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부르기만 했다네. 산 넘고 물 건너 오시느라 기갈이 심하시겠네요. 어떻게 요기를 하게 해드릴지요. 제가 막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술씩 나눠 드시어요. 그러고는 그를 이끌어 한 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자 기생은 새 옷 한 벌을 입혀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공을 위해 지은 것으로 심부름꾼에게 붙이려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끊겨 아직까지 보내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뜻밖의 오늘 그 작은 정성을 이루게 되었네요. 김호왕이 떨어진 옷을 벗어서 묶어 아랫목 위쪽에 두니 기생이 말했습니다. 솜이 다해지고 배도 성한 곳이 없어 다시 입기 어려운데 그걸 어디다 쓰시려고요. 그러고는 창을 밀쳐 열고 헌옷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김호왕이 급히 마루에서 내려가 그걸 다시 가져왔는데 마치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기생이 다시 헌옷을 낚아채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김호왕이 즉시 다시 가져오기를 3번이나 했습니다. 기생이 그를 한참 보고 있다가 발끈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첩은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데 당신께서는 도리어 거짓으로 꾸미려 하니 무슨 까닭입니까? 김호왕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공께서 이미 새 옷을 입으셨는데 억지로 그렇게까지 애써서 다 떨어진 옷을 버리지 않으려는 건 장차 쓰임새가 있어서일 겁니다. 암행어사가 아니시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고는 소매를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김호왕이 웃으며 만류했습니다. 내가 과연 급제에 그 자리를 받았고 이렇게 너를 만났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어찌 나 어사로다 하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그제야 기생의 마음이 풀렸습니다. 기생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봉군 태수를 어찌하시렵니까? 그건 나도 어렵게 생각하는 바다. 태수는 병든 백성들에게 온갖 탐악한 짓을 했으니 그 죄상을 이루 다 열거하기 어렵다. 내 만약 그 죄악을 밝혀내 그를 쫓아내서 몰락하게 하면 이는 친척 간의 돈독함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숨겨주고 두둔해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나란 일을 생각하지 않는 짓이니 어찌하면 좋을꼬. 기생이 말했습니다. 만일 임금님께 이런 일을 아뢰면 결국 법에 크게 걸려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공이 분을 품고 노여움을 키워 그렇게 했다고요. 또 그냥 방치하고 문제 삼지 않으면 사적인 관계 때문에 공적인 일을 망치는 셈이 됩니다.
이들 모두 결단코 행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공께서 몰래 태수를 만나 그 죄를 따지고 스스로 떠나도록 권유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거양득이니 어찌하시겠습니까? 김호왕이 대꾸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나은 구석이 많구나. 기생은 그에게 붓을 잡고 태수의 불법 행위를 열거하게 했습니다. 창고 곡식을 빼앗고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한 일 등등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기생은 그를 안내하여 몰래 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원에 앉아있던 태수는 김호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그가 급제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금방 일어나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김호왕이 말했습니다. 귀하신 분이 어찌 여기까지 오셨어? 내가 명을 받들고 북방으로 와서 마침내 귀부에 이르러 아무도 모르게 뵙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태수가 황공하여 몸을 움츠리고 무릎을 꿇으며 절을 했습니다. 손발도 떨었습니다. 김호왕이 말했습니다. 귀부에 와서 정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원성이 길에 가득하니 귀를 막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불행을 이미 논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군요. 얼마나 정치를 포악하게 했길래 이 지경이 됐습니까? 태수가 머뭇머뭇하며 말했습니다. 바라건대 소관의 죄상을 들어보겠소이다. 김호왕이 적어온 것을 보여주자 태수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변명할 수가 없군요. 원컨대 어사께선 같은 조상을 둔 의리를 생각해 대죄만은 면하게 해주시오. 김호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하나 다 열거하여 그대에게 일생 동안 벼슬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처분을 하겠습니까? 하나 내가 안찰사라는 중요한 책무를 받았기에 사사로운 정예 때문에 한읍 백성들이 계속 고초를 겪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라건대 내일 안으로 사직의 장계를 올리고 즉시 물러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봉고파직하고 임금께 아랠 것입니다. 태수가 감사해하며 말했습니다. 공의 아량과 덕량은 썩은 풀을 되살아나게 하고 말라 비틀어진 뼈에 살이 돋게 합니다. 감히 명을 어기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김호왕이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과연 태수는 병을 핑계 삼아 향리로 돌아갔습니다. 김호왕도 차차 떠날 준비를 하면서 기생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데리고 돌아가 좋은 집에서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그러나 옥당 벼슬은 맑기가 물과 같아서 끼니조차 있기가 어렵다. 만일 너로 하여금 배고픔에 탄식을 하게 한다면 이건 내 과오다. 관직이 좀 높아져 녹봉이 늘고 공적이 쌓이면 마땅히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다. 기생이 말했습니다. 첩이 어찌 상공께 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마땅히 높은 뜻을 받들겠습니다. 김호왕은 일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하루는 다시 옥당에서 숙직했습니다. 이때 숙종께서는 춘추가 높아 눈병이 생겼는데 밤마다 숙직하는 신하들을 불러 편안하게 한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고금 역사를 논했습니다. 또 여왕의 떠도는 이야기도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하들은 각기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아뢰었고 마침내 김호왕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랠 말이 없다고 했지만 임금이 강권했습니다. 내가 이미 북방으로 안찰사직을 수행하고 왔으니 반드시 겪은 바가 있을 것이다. 어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김호왕이 엎드려 대답했습니다. 비루하고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어찌 감히 아뢰겠습니까? 임금이 말했습니다. 군신의 사이는 집안의 부자 사이와 같으니 말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는가? 김호왕은 즉시 단천에서의 일을 조목조목 아뢰었습니다. 마침내 임금이 승지를 급히 불러 전지를 써서 함경도 관찰사에게 명하기를 단천에서 술을 관장하는 기생 아무를 즉시 유신 김호왕의 집으로 올려보내고서 아뢰라 했습니다. 함경도 관찰사는 과연 임금의 명대로 기생에게 돈과 비단을 후하게 주어서 김호왕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기생은 김호왕과 부인을 친아버지처럼 섬겼고 종들은 하나같이 은혜와 믿음으로 부렸습니다. 재물도 잘 다스려 부족함이 없게 했습니다. 그가 조정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된 데에도 기생의 도움이 컸다 합니다. 천지수, 멀고 먼 옛날 백두산 일대는 산천경계 아름답고
물산이 풍부하여 살기 좋은 곳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뒤 어느 날 흑룡이 나타나 불시에 강하의 발원지를 불칼로 지져 이곳의 물은 죄다 말라버렸습니다. 이때 이 작은 방에는 봉황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달덩이같이 고운 딸이 있었습니다. 천하절색인데다 재간 좋고 인품 좋아서 매일 수십 명의 중매꾼들이 드나들었고 나중에는 세상 여러 나라 왕자들도 청혼하러 사람을 띄워보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화단의 꽃이 메말라 죽고 초목과 오곡 또한 남김없이 말라 죽는 위급한 형세인즉 흑룡을 몰아내고 물을 되찾아오는 총각만이 절세의 영우이라 이런 신랑한테만 평생을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간혹 부모들이 꼭 마음에 드는 자리가 나면 딸을 권유해 보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딸은 딱 잡아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부유하고 아름다운 지방에 심술궂은 흑룡이 나타나 이곳의 물을 모두 말라버려 강산이 죄다 말라들어 민심이 솟아나고 천지가 황폐하여졌은즉 이런 참상을 보고 제가 가면 어디로 가고 간다 한들 무슨 기쁨이 있사오리까. 이러니 그 부모들은 이 일에 한해서만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바로 이러할 즈음 백두산 사람들은 백시성을 가진 총각을 두령으로 앉혀서 물을 찾아 싸우기를 탄원에 나섰으나 매번 흑룡이 조화를 부리는 통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지쳐 죽거나 외지로 영영 떠나버리는 사람이 기수부지였습니다. 이로부터 다시는 감히 물을 찾을 엄두를 못 냈는데 백장군만은 단 혼자서라도 기어이 물은 찾아오고야 말 것이라는 결의를 버리지 않고 매일 삽을 들고 상상봉에 올라 땅을 파재끼었습니다. 하나 이럴 때마다 흑룡이 모진 조화를 부려 바위를 뽑아 굴리고 땅을 뒤엎어 놓곤 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봉황의 딸이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백장군이 보니 봉황의 장중보옥 같은 딸이라. 공주께서는 귀한 옥체를 보증하시지 않고 어이하여 이같이 위태로운 곳으로 왔나이까. 부디 옥체를 보장하셔서 이 험지를 피해 주소서. 라고 하니 공주는 눈물을 머금고 장군님의 갸륵한 마음씨는 고마우나 저의 미소한 힘이나마 물 찾는 장군님을 도울 수 있다면 이에 더 기쁜 일은 없겠나이다. 하고 나서 청석봉을 가리키면서 예로부터 이르기를 옥장천의 물을 마시면 천하무적 장군 힘이 솟구친다 하니 이제 석 달 열흘을 마신 후 이를 도모하신다면 꼭 성공하실 터이니 그리 아량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백장군은 공주와 더불어 매일과 같이 그 물을 마시었고 때로는 다른 일로 그 물을 마시러 가지 못할 때면 공주가 손수 그 물을 떠다 대접하였습니다. 이렇게 석 달을 마시고 나니 과연 산더미 같은 돌도 왕왕 들어 던질 수 있었고 훌쩍 한 번 몸을 날리면 수십 길 되는 고목도 날아 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백장군은 그날 밤부터 흙을 다시 파재끼기 시작했는데 한 삽에 하나의 산봉우리가 생겨나곤 하였습니다. 한밤을 파재끼니 과연 지심 깊이에서는 낭낭한 물소리가 들리었습니다. 백장군은 더욱 힘을 모아 또 한 삽 푹 파재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밑으로부터 불칼이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불칼은 움쩍도 안 했습니다. 그가 다시 칼을 드는 순간 그 불칼은 좌우로 요동을 치더니 그의 앞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바로 이때 공주가 막 달려와 보니 백장군은 망근 칼을 잡은 채 쓰러졌고 가슴에서는 피가 샘솟듯 막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너무나 애통하여 백장군의 몸에 마구 쓰러져 통곡을 하는데 줄 끊어진 염주 마냥 눈물은 옷자락을 적시고도 남아 구덩이에 소리치며 흘러들었습니다. 눈물이 백길 구덩이에 차고 넘쳐 다시 그들 둘의 몸에까지 넘어차게 되자 백장군은 간신히 두 눈을 뜨고 공주를 보면서 너무 일찍 서둘러 경솔히 손을 쓴 자기를 질책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백장군이 소생한 것을 본 공주는 그 길로 옥장천으로 내달아갔습니다. 이로부터 공주는 다시 옥장천의 물로 백장군의 몸을 알뜰히 보살펴주고 장수임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몸이 완쾌해지고 무예도 더 익히게 되자 백장군은 공주와 더불어 다시 흙을 파재끼었습니다. 하여 생구멍이 터지고 물은 점점 불어올라 천지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흥룡은 남해 바다의 용왕의 딸을 희롱하여 색에 빠져 있다가 이런 일을 통 모르고 있다가 이 소문을 듣고 부랴부랴 불칼을 갖춰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백장군이 볼라니 흥룡이 검은 구름을 몰아타고 기세사납게 달려들자 맑은 칼을 집어들고 흰 구름을 타고 맞받아 나아갔습니다. 이윽고 구름과 구름이 마주쳐 천지가 떠나갈 듯 굉장한 우레소리가 진동했고 칼과 칼이 마주쳐 하늘을 가를 듯 뻘건 번개불을 그어놓곤 했습니다. 한식경 지나자 백장군의 전신에서는 녹두알 같은 땀이 돋아났고 흥룡의 전신에서는 콩알 같은 땀이 흘러 떨어졌습니다. 다시 또 접전을 벌였으나 흥룡의 생각에 백장군을 이겨낼 가망이 없는 데다 공주까지 백장군을 도와 나서는지라 마지막으로 불칼로 천지수를 지져놓고 도주하려고 했습니다. 하여 흥룡은 불칼로 천지수를 내리찍었습니다. 이 찰나 백장군은 흥룡의 불칼 중동을 슬쩍 비켜 올리었습니다. 그 통에 흥룡의 칼은 뭉텅 끊어져 백두산 북편 벼랑바위에가 철렁 떨어졌습니다. 이에 바위벼랑이 쭉 쪼개져 물골이 나게 되었으니 이로부터 천지수는 북쪽으로 흘러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흥룡을 몰아내고 물을 되찾은 백장군과 공주의 기쁨은 한량없어 이로부터 깊은 천지 물속에 아름답고 단란한 수정궁을 짓고 천지수를 지켜 천복만복을 누리었다 합니다. 천지수는 맑고도 망나니 어이하여 그처럼 맑은가. 그것은 공주의 해맑은 마음씨를 닮아서이고 비온 뒤 처수가 오색영롱한 것은 싸워 이긴 그들 부부의 기쁨이 천지수에 어리기 때문이며 칠색의 무지개는 그들이 칠색 비단 피를 들이워놓고 승리를 경축하는 것이라 합니다. 지금도 백두산에는 무시로 후군과 배군이 교차하여 몰려가고 몰려오면서 번개가 번뜩이고 천둥이 울고 비가 오고 우박이 쏟아붓기도 하며 그 천지조화가 실로 무쌍한데 이것은 그때 백장군에게 패한 흥룡이 그때 일이 내키지 않아 몇 번씩 싸움을 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백장군 부부가 수정궁에 앉아 오늘까지 천지수를 지켜내고 있거늘 흥룡이 아무리 조화를 부린다 해도 무슨 소용이랴. 사또의 아내. 옛날 한 고을에 사또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는 마음씨가 어질 뿐 아니라 지혜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사또의 어려운 일을 풀어주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또의 처사는 백성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사또가 우거지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더니 탄식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본 아내는 사또를 보고 그 영문을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와요? 야단났소. 여기서 100리 떨어진 곳에 3대고란 고을이 있는데 1년 동안 그냥 귀신이 침노한다지 않겠소. 그래서 1년 사이에 사또를 6번이나 보냈는데 글쎄 거기에 보낸 사또마다 하룻밤을 지내지 못하고 죽어나간다지 않겠소. 조정에서는 내가 담기가 있어 그 귀신을 누를 수 있다며 나를 그리로 가라는 거요. 그러니 가지도 못하겠고 안 가기도 그렇고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요. 아내는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거야 어려울 것 없지요. 고을 관청 안에 귀신이 침노한다니 따지고 보면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정신을 바싹 차리고 담기 있게 알아보노라면 무슨 수가 생기겠지요. 아내의 말에 사또는 찌푸렸던 이맛살을 폈습니다. 이튿날 사또는 아내와 함께 심대구 고을 관청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관청의 벼슬아치들은 7번째로 부임되어 오는 사또가 지혜 많은 사또임을 알자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사또가 그 전에 부임된 사또처럼 하룻밤도 못 지내고 죽지 않을까 근심하였습니다. 밤이 되자 사또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관아 안팎을 촛불로 환히 밝히고 당상 위에 앉아 책을 읽으며 동정을 살폈습니다. 주인은 쥐 죽은 듯 아무런 동정도 없었습니다. 삼경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가슴에 칼을 꽂고 손에 흰 삼각기를 쥔 여인이 거꾸로 서서 들어왔습니다. 사또는 그만 혼비백산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서운 경우를 당하더라도 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고하던 아내의 당부가 문득 생각나서 마음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개 섞어라.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아님 밤중에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그러자 여인은 거꾸로 선 채로 조용히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또님, 저의 흉한 몰골을 보시고 놀라지 마시옵소서. 저는 억울하게 죽은 원귀이온데 사또님께 저희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길이옵니다. 사또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지 이실직고해라. 예, 아뢰오겠습니다. 4년 전의 일이옵니다. 저의 시아버님이 별세하셨으므로 저의 남편은 시아버님의 산소에 초막을 짓고 지키고 있는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깊은 밤중에 남편이 상복을 입은 채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시아버님의 산소를 3년 동안 지켜야 하는데 이렇게 집으로 들어서면 어찌냐고 말하니 남편의 말이 하룻밤만 자고 갈 테니 근심 말라고 하질 않겠나요. 이튿날 남편은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상복을 입고 집을 떠나갔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남편이 돌아오더니 내가 1살이 된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눈이 둥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집에라고는 발걸음을 한 적이 없는데 어디에서 얘기가 생겨났소? 라고 하질 않겠사옵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며 당신이 1년 만에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못하게 하며 하룻밤 주무시고 가신 일을 잊으셨는가고 하니 남편은 대뜸 낯빛이 새파래서 내가 언제 집에 왔다 갔다고 이러는 거요? 정말 얼토당토지 않은 일이요. 하질 않겠나요. 그제야 저는 다른 놈이 제 방에 뛰어든 줄 알아차렸사옵니다. 생각하면 이처럼 원통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편은 갖은 고생을 하며 상복을 입고 시아버님의 산소를 지켰는데 제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니 살 생각이 없더군요. 그래 눈물을 머금고 내 목숨을 끊어버리긴 하였지만 이 원수를 갚지 못하고 죽었으니 저승에서도 눈을 감을 수 없었사옵니다. 염라대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저한테 이 흰 삼각기를 주며 사또님 앞에 아뢰라 하셨사옵니다. 그런데 모두들 저의 원수를 갚아줄 대신 저의 행색에 놀라 숨을 거두시니 이 안이 원통할 일이옵니까? 이제 신임 사또께서 그 원수놈을 잡아내기만 하면 정말 감지덕지한 일이옵니다. 사또는 아내의 말을 생각하며 이렇게 대꾸하였습니다. 이 일은 내가 알아서 처사할 테니 앞으로는 더 찾아오지 말라. 그러자 그 여인은 고맙다고 절을 하더니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사또는 어제 저녁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여인의 손에 흰 삼각기를 들고 있다니 나쁜 놈이 어쩌면 백가성의 삼기란 이름을 가진 놈일 수 있으니 수소문하여 보세요. 사또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수하 사람을 시켜 알아보게 하였더니 과연 삼대구에 백삼기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백삼기는 평소에 돈을 물쓰듯 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사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밝히자면 먼저 백삼기란 사람과 흉어물 없이 지내셔야 해요. 그 후부터 사또는 백삼기란 사람과 가까운 사이로 지내며 같이 술도 마시고 장기도 두었습니다. 백삼기 또한 자기가 사또님과 놀게 되니 기뻐서 야단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또는 백삼기의 허시를 떠보려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백삼기와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여종이 헐레벌떡 사또 앞으로 들어오며 아뢰었습니다. 사또님, 부인께서 난산이오니 생명이 경각에 달렸사옵니다. 어서 사또님께서 가보십시오. 사또는 그 말에 낯세게 변해서 백삼기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앉아 있으시오. 이제 가보고 돌아오리다. 이윽고 사또가 수심이 가득해서 돌아오니 백삼기가 물었습니다. 부인께서 어떠하옵니까? 가망이 없는 것 같구려. 어디에 가서 그런 걸 구해온단 말이오? 백삼기는 말이 끝나기 바쁘게 물었습니다. 무슨 물건이길래 그리 어려웁다고 하시옵니까? 제가 도울 수는 없는지요? 어려운 일이요. 듣자니 상복을 구해야 한다니 그것도 미리 마련해둔 상복을 말이요. 헌데 상복이란 워낙 사람이 죽은 뒤에 만드는 법이지 미리 만들어둔 상복이 어디 있겠소? 그런 상복을 한 끼 배내어 끓여 먹이면 된다오. 그 말에 백삼기는 한동안 주밋거리더니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데 부인님이 사경에 이른 것을 보고 어찌 가만히 있겠사옵니까? 사또님 급해 마시오. 제가 방법을 대보리다. 집에 돌아온 백삼기는 농문을 열고 흰 상복을 꺼내더니
한 옆을 베내어 사또한테 가져왔습니다. 이건 제가 상가가 나지 않은 집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상복을 얻어 배워온 것이니 어서 귀부님께 끓여드리십시오. 그게 정말이요? 사또는 의아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백삼기는 억울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꾸하였습니다. 아니, 제 말이 믿어지지 않사옵니까? 제가 언감 사또님을 속일 리 있겠사옵니까? 거짓말하면 내 키를 낮추십시오. 사또는 그 천조각을 받아가지고 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사또가 아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백삼기는 사또의 아내가 들어서자 자기가 가져온 상복천이 신통하게도 병을 고쳐낸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래 자기한테 살해하러 오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다시 생각해보니 병이 그렇게 씻은 듯 나을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의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사또와 그의 아내가 들어서자 뒤이어 비장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백삼기가 입을 열기도 전에 비장이 그의 앞에 깃 한 구석을 베어낸 상복을 내놓았습니다. 사또가 아까 받은 그 천조각을 상복을 베어낸 곳에 대니 꼭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백삼기는 낯빛이 금시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백삼기는 겁에 질려 벌벌 떨기는 하면서도 요행수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사또가 엄한 눈길로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이 상복을 너의 집에서 가져온 게다. 내가 목숨 걸고 이 상복이 진짜 상복이 아니라고 말했으니 어찌된 일인지 이실 찍고 알아? 백삼기는 자기가 한 짓이 탈로 되었음을 알아차리고 하는 수 없이 제가 저지른 일을 죄다 고백했습니다. 실상 백삼기는 그 여인이 남편 없이 혼자 있는 기미를 알아차리고 그 남편의 목청을 본받아 가짜 상복을 해입고 방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백삼기를 자기의 남편으로 잘못 알았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그 집을 나섰으니 쥐도 새도 모르게 하였다고 백삼기가 기뻐했는데 이 일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백삼기가 이런 고약한 짓을 한 줄 알자 주먹과 발로 백삼기를 때려 죽였습니다. 사또는 백삼기의 재산과 땅을 3대구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부터 관아에서는 귀신이 침노한 일이 없고 백성들도 편안히 살아갔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과부. 경상북도 영주 지역에 유생 민봉조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혼인한 지 1년도 못 되어 죽었습니다. 홀로 된 며느리 박씨는 양반 문벌 집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상을 치르고 시부모를 효성스럽게 봉양하니 이웃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박씨는 시집 올 때 만석이라는 어린 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민씨 댁은 언제나 빈궁했지만 박씨가 몸소 길쌈을 하고 종에게 나무에 오고 물을 길어오게 해 시부모의 아침 저녁 기니를 한 번도 거르지 않게 했습니다. 이웃에 김조술이라는 자가 살았는데 역시 양반으로 행세했고 재산이 누만금이나 되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울타리 틈으로 우연히 박씨의 미모를 보고는 속으로 탐을 냈습니다. 하루는 민생이 출타하려고 조술의 집에서 휘양을 빌려갔습니다. 조술은 민생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사람을 보내 박씨의 침실을 알아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달밤에 푸른 말총으로 만든 총관을 쓰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박씨는 자기 침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 방은 시어머니의 방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고 작은 지게문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박씨는 창밖에서 나는 신발 소리를 들었고 창틈으로 달빛 아래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상하고 겁이 나서 몰래 일어나 지게문을 열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여기자 박씨가 그 이유를 조용히 말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일어나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만석은 조술집 여종의 남편이었습니다. 만석이 그날은 자기 집에서 잤으니 박씨 집에는 다른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 질렀습니다. 박과부는 나와 정을 통한 지 오래되었다. 속히 나와라.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동네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도둑이 들었네. 이웃집 사람들이 불을 들고 몰려오자 조술은
자기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박 씨와 시어머니는 그놈이 조술인 것을 알았습니다. 민생은 돌아와 그 이야기를 듣고 분을 이기지 못해 관가에 고소장을 바치려 했지만 소문이 안 좋게 날까봐 참았습니다. 그 뒤 조술은 동네 사람들에게 또 말했습니다. 박 씨는 나와 정을 통하여 잉태한 지 벌써 서너 달은 되었지. 이 말이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관가의 고소에 꼭 수치를 씻으리라. 박 씨가 치마로 얼굴을 덮어쓰고 관가 마당으로 들어가서 조술의 죄악을 명백히 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고를 당한 실상을 밝혔습니다. 이때 조술은 관속들에게 뇌물을 먹여놓아 그 읍의 관속들은 모두 조술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리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음탕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돈지는 오래되었지. 고을 원인 윤희연도 관속들의 말만 믿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정절을 지키고 있다면 설사 남으로부터 무고를 입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억울함이 저절로 벗겨질 것이거늘 어찌하여 관가에 와서 스스로 해명하려 드느냐. 물러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관하에서 결백을 가려 김조술의 죄를 엄단하지 못한다면 소첩은 이 관하 마당에서 마땅히 자결하겠습니다. 박 씨가 차고 있던 작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 씨가 말하는 기운이 강개했습니다. 원이 화를 내며 꾸짖었습니다. 내가 이런 짓으로 내게 겁을 주고 내 마음을 움직이려 한단 말이렸다. 죽으려면 큰 칼로 내 집에서 죽어야지 어찌 작은 칼을 가지고 그러느냐. 썩 나가렸다. 원이 관비들을 시켜 박 씨의 등을 떠밀어 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관문 밖으로 나온 박 씨는 방성대곡하고 작은 칼로 목을 찔러 자결했습니다.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원도 그제야 놀라서 시신을 운반해 가게 했습니다. 민생은 분을 이기지 못해 관가 마당으로 들어가 소리쳤습니다. 원은 그가 백성으로서 관가에서 폐악을 부렸고 원을 침노하여 핍박했다고 가명에 보고했습니다. 민생은 안동부에 이감되었습니다. 종 만석은 실상을 알릴 작정으로 상경에 임금의 수레 앞에서 명금했습니다. 임금이 해당 도에서 사실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명을 내리니 판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술은 동네 사람들과 영읍의 하급 관리들에게 누천금의 뇌물을 먹여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 씨가 자결한 것이 아니라 임신했다는 소문이 부끄러워서 약을 먹고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약을 파는 할미와 상인도 그렇게 증언했는데 이들 역시 조술이 뇌물을 먹여놓았던 것입니다. 옥사는 쉽게 결판나지 않아 4년이나 끌게 되었습니다. 민씨 집안에서는 박 씨의 시신을 염하지 않았고 관뚜껑도 덮지 않았습니다. 이 원수를 갚고 나서 염을 다시 하여 장사 지내리라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박 씨의 시체는 건넌방에 둔 지 4년이 지났지만 조금도 상하거나 부패하지 않아 살아있을 때와 같았습니다. 그 문 안에 들어가도 더럽거나 나쁜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고 파리조차 가까이 오지 않았으니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봉화원 박씨와는 박씨와 육촌남매 사이였습니다. 그 신의를 모신 자리와 그에 딸린 물건들에 가서 곡하고 관뚜껑을 열어보았는데 박씨가 살아있을 때와 다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만석은 김조술 집 여종의 남편으로 일남일녀를 두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자 아내를 쫓아내고 고별하며 말했습니다. 너의 주인은 내 주인을 죽였으니 그 집은 원수의 집이다. 부부의 의리가 비록 중요하지만 종과 주인의 분수 역시 가볍지 않다. 너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거라. 나는 내 주인을 위해 죽겠다. 그러고는 아내와 결별하고 한양과 고을을 분주히 오가면서 꼭 복수하고자 했습니다. 판서 김상휴가 경상도 관찰사였을 때 만석은 또 상경하여 명금을 했습니다. 임금은 본도에 개하하여 관리를 다시 정해 철저히 살피게 했습니다. 민씨 집에서는 박 씨의 관을 지고 와서 관하 마당에 두었는데
관 안에서 비단 찢는 소리가 들려 나왔습니다. 민씨 집사람이 관뚜껑을 열어 보여주고자 하니 사관은 관비를 시켜 살펴보게 했습니다. 박 씨의 얼굴색은 살아있는 것 같았고 두 뺨에는 홍조가 있었으며 목 아래에는 칼에 찔린 핏자국이 분명했습니다. 백가죽이 등에 붙었고 피부가 돌처럼 단단해졌지만 부패하거나 상한 기운은 전혀 없었습니다. 약재상과 약을 판 알미를 엄하게 국문하니 비로소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조술이 저희에게 각각 200냥을 주었기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관하에서 이 사실을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조술은 그제야 법에 따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박 씨에게 정려문을 내리고 만석에게는 복호를 내렸습니다. 영남 선비들이 비를 세워 만석의 충성을 기록했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어머니. 옛날에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본관은 안동이었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손에 자라났는데 계모는 인자하지 못했고 아버지 역시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계모는 날마다 김생을 가혹하게 매질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잔혹해지니 김생이 방금 문안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도 스스로를 보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자비로운 하늘이 김생을 보살펴주지 않는 아픔은 이루 다 형언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김생의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미다. 너에게 곧 화가 닥칠 것이다. 동남쪽으로 가면 액을 면할 수 있을 테니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가거라. 김생은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져 크게 통곡하다 놀라 깨어났습니다. 새벽바람은 뼛속까지 스미는데 설이 내리는 밤 달빛이 창문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게 탄식하며 신음소리까지 내다가 붓과 벼루를 가져와 고별의 죄를 지었으니 벌을 내려달라고 청하는 글을 써서 벼룻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문 밖으로 나가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과 갈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며 몇 년을 보냈는지 몰랐습니다. 하루는 발걸음이 어떤 곳에 당도했습니다. 때는 늦여름이라 온갖 산봉우리가 서로 뽐내고 있었고 골짜기에는 냇물이 앞다투듯 흘렀습니다. 세상 풍경은 저렇게 아름다운데 자기 신세를 돌아보니 눈물이 흘러내려 해진 옷깃을 적셨습니다. 김생이 돌을 베고 눕자 비몽사몽간에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화복무문이고 이별하고 만나는 데는 때가 있는 법이니 너무 상심하지 말거라. 며칠 뒤 남의 원수를 갚아줄 기회가 있거든 뭐든 아끼지 말고 억울함을 다 풀어주거라. 또 말했습니다. 이 물건이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쓰일 때가 있을 것이니 받아두어라. 김생이 어머니를 받들어 모시려던 찰나 솔바람이 불어오고 계곡물이 거세게 흐르면서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놀라 일어나 정신을 차려보니 몸은 바위 위에 있고 곁에 옷 한 벌과 금전 한 봉이 놓여 있었습니다. 꿈속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절실해지고 슬퍼져서 공중을 향해 2번 절을 하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때 한 승려가 보였습니다. 승려는 모자를 벗어 손에 쥐고 나무에 기대어 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그의 맑고 깨끗한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승려가 말했습니다. 나도 서울 사람인데 우연히 출가하여 오늘 귀객을 만나게 되었으니 우리가 삼생의 인연이 있나 보. 그러고는 멀리 한 곳을 가리키며 저곳이 모함자인데 저기서 함께 하룻밤 묵고 가시려오 하니 김생이 좋지요 하고 대꾸했습니다. 암자에 도착하니 깊은 도량에 늙은 스님 몇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늙은 일꾼이 나무를 지고 왔습니다. 암자의 스님들이 내준 공양은 담백하고 정결했습니다. 김생은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같이 간 승려와 함께 옛날과 지금의 이야기를 두루 나누었는데 서로 잘 맞아 무슨 말이든 다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암벽 위로 올라가 놀았는데 그 높이가 수백 장이나 되니 떨려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김생이 한 번은 암벽 꼭대기에 앉아 승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둘이 비록 남남으로 만났지만 마음은 하나라 숨길 일이 없지요.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을 다 말해 쌓인 회포를 푸는 것이 어떻습니까? 승려가 한숨을 쉬고 탄식했습니다. 나는 천인이 아니라 오족 아무개의 아들입니다. 남자 나이 20살 때 외삼촌을 뵙고자 교회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곳을 지나게 되었지요. 거기 한 교수가 배틀에 앉아 있었는데 자태가 잠옷 아름다워 그냥 버려두고 갈 수가 없었지요. 종에게는 말을 먹이게 하고 문 앞으로 가서 물을 좀 달라 하니 처녀는 힐끗 보고는 문을 닫고 몸을 감춰버렸죠. 다른 사람의 인기척도 없기에 크게 욕정이 일어나 들창을 밀어젖히고 들어가 간곡하게 동침을 요구했는데 그녀는 완강히 거부하며 들어주지 않았죠. 나는 분함을 못 이겨 칼을 빼 그녀를 찔러버리고 황망히 문 밖으로 나왔지요. 한동안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 먼 지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런지 벌써 몇 년이 되었네요. 이건 운명의 소관이니 후회한들 어쩌겠소. 김생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중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틈에 그를 발로 차서 암벽 아래로 떨어져 죽게 했습니다. 하늘을 보니 석양이 산에 걸려 있었습니다. 김생은 암자로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떠났습니다. 평평한 길, 험한 길, 동쪽과 서쪽도 가리지 않고 그저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칡덩굴 얽힌 캄캄한 산이라 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홀련 길가에 버려진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응애응애 울고 있었으니 김생은 몹시 다급한 처지였지만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 그 아이를 업고서 계속 갔습니다. 길가의 풀들은 다 말랐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표범과 호랑이가 무리지어 주위를 어슬렁거리니 길을 계속 가기도 어렵고 가던 길을 멈추기도 힘들었습니다. 동쪽 산마루에 달이 뜨니 주변이 희미하게 밝아왔습니다. 갑자기 화살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맑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한 노웅이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생이 절을 하며 얘를 올리고 말했습니다. 선원께서는 저를 구해 주십시오. 노웅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길 잃은 사람이 아닌가. 그러하옵나이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도우시어 내가 있는 이곳으로 그대를 보내주셨으니 다행스러운 인연이로다. 업고 있는 건 무엇인가?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왔나이다. 그건 동삼이로다. 김생이 믿기지 않아 그것을 내려서 보니 과연 인삼이었습니다. 노웅이 말했습니다. 그건 아주 큰 재물이니 잘 보관하게나. 또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동남쪽으로 가면 백운산이 나오지. 그 산 기슭에 그대를 구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니 방황하지 말게나. 김생이 절을 하면서 노웅의 조남을 여쭈었습니다. 노웅은 빈도는 뜬구름이나 들판의 두루미 같은 존재이니 그런 것은 물을 필요 없지. 김생이 노웅과 헤어지고 걸어가다 한 곳에 다다르니 집 한 채가 산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집은 아주 깨끗했는데 관솔불이 방을 밝히고 있었고 풍경 소리가 청량했습니다. 김생이 문 앞으로 다가가 헛기침하며 주인을 불렀습니다. 한 젊은 서생이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깊은 밤 이 정산에 손님은 무슨 일로 오셨소? 산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리저리 헤매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몹시 배고프고 목이 마르니 밥 한 그릇만 주십시오. 주인이 김생을 방 안으로 맞아들여 기장밥 한 그릇을 내주자 김생은 고맙다며 금방 다 먹었습니다. 이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성명을 물어보고 나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생이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하니 주인이 말했습니다. 밥을 드시고 떠나시죠.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니 그의 모친이 말했습니다. 사랑에 오신 손님은 어디 사는 분이며 성과 이름은
어떻게 된다시더냐. 서울분이고 성은 무엇이요? 이름은 아무라 합니다. 산을 유람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셨다네요. 모친이 말했습니다. 지난밤에 내 아버지 꿈을 꾸었단다.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느니라. 사랑에 오신 손님 아무는 딸의 천정배필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오라고. 참 기이한 일이 아니냐.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사랑으로 나와서 김생에게 말했습니다. 손님의 처가는 어디신가요? 김생이 말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일이 어그러져 아직 혼처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내 할 말이 있는데 듣고 따라주겠습니까? 드러나 보겠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나도 서울 모 집안 사람인데 점쟁이의 이야기를 잘못 듣고 이 산으로 들어와 벌써 몇 년을 보냈다오. 가산을 탕진해버렸으니 주경야독하며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지요. 편모시아에 장성한 여동생이 있는데 건주를 받들 만하지요. 당신이 제 여동생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김생이 자기 신세를 가만히 생각해보니 부모께 고하지 않는 죄를 짓겠지만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허락해도 무방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몇 번 겸손하게 사양하는 듯하다가 마지못하는 척 응낙하니 주인이 크게 기뻐하며 안으로 들어가 모친에게 알렸습니다. 길리를 잡아 조촐하게 혼례를 올리니 남자의 풍모와 여자의 용모는 서로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주인 모자의 기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김생이 처남 이생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한평생이 물거품이나 헛개비, 뜬구름 같은데 어찌 깊은 산속에서만 살다 초목과 함께 썩으려 하십니까? 밖으로 나가보려 해도 미천이 없으니 어찌하겠나. 형님은 그것일랑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동삼을 꺼내 보였습니다. 길 위에서 얻은 것인데 이걸로 우리 두 집 재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둘은 함께 문을 나섰습니다. 동삼을 시장에다 팔아서 누만금을 얻고 바로 충청도로 가서 양가의 논밭과 집을 매입했습니다. 김생이 이생에게 말했습니다. 이아오는 이제 상경하겠습니다. 형님은 모름지기 산으로 돌아가시어 식구들을 모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이 동생도 며칠 후에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김생이 즉시 서울로 올라가 이 집을 찾아가니 그곳엔 집터만 남아있고 푸성기만 가득했습니다. 숙부 댁으로 가서 부모의 안부를 물으니 숙부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간 뒤로 집안이 망하고 계모와 그의 자식은 한 달 만에 병들어 다 죽었단다. 또 불이 나서 속 같은 기물은 하나도 꺼내지 못했지. 내 부친은 지금 모되게 기거하면서 훈장 노릇을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어. 김생은 이 말을 듣고 눈물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숙부는 김생을 그 집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김생이 부친을 배하라고 방성대고 하니 부친도 통곡했습니다. 한참 뒤 김생은 마음이 진정되자 다시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부친이 말했습니다. 다 인일이다. 지난 일로 내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말거라. 이날 밤 김생이 부친과 함께 자면서 그동안 겪은 일과 부친에게 알리지 않고 철을 얻은 일을 고하니 부친은 이리 일비했습니다. 김생이 다시 시골로 내려가야 하는 이유를 말하자 부친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김생은 친척과 작별하고 즉시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이생의 집 역시 같은 마을에 있었는데 두 집안은 날마다 왕래하면서 일생 동안 서로 다투는 일이 없었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